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오랜만에 일본 친구를 한국 식당에 초대해 저녁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지만 왠지 동양인 피를 가진 사람이라 그런지 한층 더 간격이 없고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양념갈비로 시작해 나중에는 양념이 되지 않은 꽃살을 선보이면서 코리안 바비큐가 절대 갈비만이 아님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냉면으로 마무리까지 설명해주니 너무 황홀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식당 측의 수정과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치 한국 음식 홍보대사가 된 착각을 느끼면서 단순히 음식을 같이 즐긴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려준 것 같아 너무 기분 좋은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가짜 속눈썹, 비싼 그로서리 가격, 사라지는 스쿨버스, 대학 전공, 그리고 비만과 싸움입니다. 여성들 사용하는 가짜 속눈썹 있죠. 아이래쉬라 그러는데 이 중국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전 세계 수출되면서 수천만 달러 수익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중에 상당 비율이 실제로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전 세계 마켓 메이드 인 차이나로 팔려나가고 이것은 비밀리에 북한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북한산 가짜 속눈썹이 중국에서 가공되고 패키징되어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은 북한의 최고 무역 파트너라고 합니다. 이 국제적 경제 제재 하에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절실한 외환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번에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인데요. 속눈썹 산업계에 종사하는 10여 명의 관계자들과 또 무역 변호사들, 북한 경제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라고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중국에 베이스를 둔 회사들이 북한에서 거의 마무리돼서 들어온 속눈썹 제품들을 수입해서 완성시키고 포장해서 중국산으로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산 속눈썹 제조와 수출 과정에 직접적으로 일해온 8명의 전 직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속눈썹은 일본, 한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 시장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비밀리에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번 마스카라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대신 이런 가짜 속눈썹, 가발 등에 있어서는 이 북한은 오랫동안 머리카락 제품의 최고 수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북한은 국경을 굳게 닫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2023년 북한산 속눈썹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은 무역 서류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서류에 명확히 적혀 있는데 실제 북한산 수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속눈썹과 가발, 이 북한 수출품의 거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년에 1680톤의 무게가 들어갔고 이것을 돈 가치로 따지면 1억 6,700만 달러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미 국무성과 국제수출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북한 주민이 전 세계 나가서 벌어들이는 인컴의 90%를 이 정부가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북한 주민들은 모두 지금 빈곤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달러 수입은 모두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중국 측 변명은 베이징과 평양은 아주 가까운 이웃이라는 friendly neighbors라고 말을 합니다. 양국 간의 협조는 합법적이고 모든 것을 준수하면서 실제 상황을 너무 과장해 표현하지 말라고 서방 미디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부터 UN 상임이사국 Security Council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석탄, 직물, 오일 같은 제품들 무역에 12개가 넘는 다양한 제재, 샌션을 가해오고 있죠. 또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경한 제한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머리카락 제품들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북한산 이 가짜 속눈썹은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본 외무부나 유럽 EU 입장도 엇갈리는 현실인데요. 그런가 하면 미국은 지난 2008년 이후 추가로 자체 내 북한에 가하는 제재를 적용해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런 것은 실제로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곳까지 압력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 말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핑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속눈썹 캐피탈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북한산 속눈썹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만들어져 온 속눈썹을 중국산으로 포장해서 브라질, 러시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곳입니다. 그중 한 회사 대표는 북한산 속눈썹으로 그들 공장이 소규모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산은 질적으로도 아주 좋다면서 북한 제품에 가해지는 제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지역의 많은 회사 관계자들은 이런 북한 제품에 대한 제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약 북한이 중국을 통해 수출할 이유가 이런 제재가 없었다면 수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제재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죠. 북한산 속눈썹을 가공하는 중국 회사 대표 쿠이 후이제 씨는 북한과 중국은 파트너라고 자칭하면서 북한 회사에서 절반 정도 완성된 속눈썹을 중국으로 보낸다고 하면서요. 그것을 포장해 미국, 유럽, 일본, 한국으로 마케팅에 수출한다고 말합니다. 중국 생산업체가 북한산 속눈썹 공장과 협조를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입니다. 이때 저렴한 인건비에 질 높은 이 속눈썹을 북한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착안해서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이후 핑두의 속눈썹 공장 중 80% 이상은 북한에서 들여와 마무리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구 120만 명 정도 되는 도시 핑두에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속눈썹의 70% 이상을 수출할 정도입니다. 이들 무역 파트너는 북한 공장들인데 그들 중 한 웹사이트를 보면 북한의 속눈썹 공장 3군데를 소개하면서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사진도 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 베이스를 둔 수입 회사가 있는데요. 중국 단동에서 수출되는 속눈썹을 수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패키징에서 돼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서울과 일본 등 주위 동양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북한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속눈썹은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이러함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아주 적다는 지적입니다. 얼마나 적은가 하면 중국에서 주는 임금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 중 상당 비율은 북한 정부가 빼간다는 것이죠. 현재 서울에 판매되는 많은 가짜 속눈썹이 있는데 이 중에 실제 북한에서 제조되고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한국 땅에 들어오는 비율이 상당히 된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인플레이션 레벨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그로서리 가격은 여전히 비싼 현실이죠. 가솔린 가격이나 중고차 가격, 보험 가격 등 예전에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이제 모두 상당히 내려갔는데요.
그렇지만 그로서리 가격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그로서리 가격은 지난 4년 동안 무려 2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최고 인플레이션이었던 19%보다 높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같은 기간에 많은 가정용품, 스마트폰 등 모든 것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는데 그런데 그로서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 특히 고기라든지 설탕, 주스 등 이 작년보다 더 비싼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로서리 가격이 비싸면 수천만 미국인들이 재정적으로 힘이 더 들게 만들죠. 이러한 현실임에도 조만간 단기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서 미국인들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겹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런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노동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공급망에 순조롭지 못한 환경, 또 가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겹쳐 일어난 문제도 있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도 컨트롤이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 경제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알았던 소위 정상적인 가격대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가격이 크게 뛰어올랐던 달걀 기억나시죠? 달걀 등 몇 가지는 정상 레벨로 내려왔지만 수많은 그로서리 가격은 정상 레벨로 내려와서 안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서리 중에서 이 가격 전체 인상의 30%는 필수적인 5가지 캐테고리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공급망 변화에 아주 민감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류, 비프라든지 치킨, 과일, 야채, 스낵들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가격이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앞에 말한 달걀 가격은 작년보다 20% 이상 하락했고요. 이 상추, 레터스 가격도 17% 하락, 토마토 가격도 17% 이상 하락했다고 그러면서 농무부는 이런 가격 하락 모멘텀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마침내 작년 들어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감소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인플레이션 수치는 크게 감소했지만 이로 인한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는 하루아침에 모두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재선을 앞둔 현실에 모든 소비자들 부담을 낮추는데 최고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로서리 체인 모든 것에 가격을 하락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로서리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데는 다양한 지역적인 또 경제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라고 합니다. 팬데믹 초기를 기억해 보시면 음식 가격이 그때 당시 높아진 데는 공급망의 문제, 노동력 부족이 엄청나게 증가한 문제를 일으켰고 또 그로서리의 수요가 몇 배 급증한 것이 맞물렸죠. 그렇지만 이것에 비교해서 최근 들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그로서리 가격이 요새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뭄과 폭염은 이 과일이나 야채 생산을 크게 하락시켰고요. 또 인도나 태국 같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설탕 생산을 크게 낮추고 있고요. 또 미국 내 지금 진행 중인 에이비언 플루로 인해서 닭과 달걀 가격을 높게 유지시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거기다 또 물류 창고라든지 가공 공장,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는 노동력의 높은 임금, 또 여전히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이라든지 옥수수, 야채, 오일 가격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거기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요새 미국인들이 아주 퀄리티 좋은 질 높은 음식, 유기농 아이템 이런 것들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비해서 기록적으로 높게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육류, 밑과 견과류, 신선한 야채와 과일의 수요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교해서 요새는 수많은 미국 가정에서 좋은 음식에 할애하는 재정적 비율도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구매 습관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변화는 팬데믹 기간 중에 일어났는데 이전보다 한 번 살 때 그로서리 양이 더 많이 사게 변했고요. 이런 변화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로서리 가격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이지 당연히 그로서리 이 분야 수도 산업계는 순수익 마진이 팬데믹 이후에 크게 올라갔다는 것, 놀라운 말이 절대 아니죠. 피닉스에 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팬데믹 이전보다 그로서리에 쓰는 비용이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로서리의 지출이 2019년에 약 3,500달러 선이었다면 작년에는 이것이 6,000달러 이상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더 많이 먹는 것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더 건강식에 신경을 더 쓰고요. 신선하고 좋은 음식의 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높아진 그로서리 가격으로 인해서 많은 스토어의 가격을 이제 여기저기 비교하는 습관이 또 생겼습니다. 인컴도 2019년에 비해서 약 40% 정도 높아진 가정이 많다고 이런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로서리에 쓰는 비용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느끼는 것을 비교하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재산세 등 사실 이런 것들도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내기 때문에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의 매주 지출되는 그로서리 가격은 더 비싸게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 이런 비싼 그로서리 가격은 아무래도 이 저인컴 가정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인컴의 31% 이상을 음식에 소비하는 이 저인컴 패밀리에 비해서 부유층이 소비하는 비율은 8%로 크게 비교가 되죠. 거기다 지금 미국 내 음식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끼니를 거르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것은 정부 차원의 위기적인 현실입니다. 높은 음식 가격, 비싼 그로서리 지출, 거기다 높아진 렌트 비용, 유틸리티 빌 등 저인컴 가정에 가하는 압박은 치명적입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로서리 가격이나마 다소 내려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몬타나주에 사는 이 제스민 샌더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현재 두 개의 직업을 띠고 있습니다. H&R 블락과 홈케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매달 2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한 달에 $200 정도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겨우 2주 정도 그로서리가 충당된다고 말하면서 거기다 불행히 아이 중 한 명은 랙토스 인톨러런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한층 더 높은 음식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제스민 씨도 정치적인 면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2명 모두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들 모두 백악관에 앉아서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만 추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생각만 든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샌더 씨 같은 많은 미국인들이 그로서리 가격은 왜 이리 비싼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고개만 젓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노란색 스쿨버스의 모습, 정말 이것은 아이코닉,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 역사상 처음, 이제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스쿨버스 대신 개인 자동차 픽업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모든 연령층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스쿨버스에서 자동차 픽업으로 변해서 미국 내 학생 중 53%가 픽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전하고 등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이 현대판 부모들의 모습은 이 킨더가든에서 12학년 자녀들을 놓고 자동차로 픽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 노란색 스쿨버스에 의존했던 것이 크게 변한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많아지는 부모님들의 픽업으로 인해 학교 앞에는 대기줄로 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끊임없는 SUV로 늘어선 부모들의 픽업 라인에서 어떨 때는 1시간 이상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어지는 부모들의 소중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학교 측이 물어내야 하지 않느냐는 부모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이번 우리 모두 겪은 팬데믹은 이런 아이들을 직접 픽업하게 더 자극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거리에 학교를 가는 모습이 흔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복잡한 대도심지 안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 가능했죠. 그러나 미국은 점점 더 면적이 넓은 교외로 차차 나가면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동시켜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이 미국의 아이콘처럼 돼버린 노란색 스쿨버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팬데믹은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많은 스쿨버스 운전사들도 감염의 이유로 버스 운전을 거부해왔습니다. 거기다 그 대신 다른 분야 상업용 트랜스포테이션 운전수로 갈 경우 한층 더 높은 인컴을 벌 수 있으면서 많은 숫자가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드라이버의 수요는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스쿨버스를 운전할 이 운전사가 부족되는 현상이 일어나자 학교 측도 스쿨버스 서비스 자체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대를 줄이기도 하고 날짜도 캔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 학교 측은 본인 자녀를 직접 픽업하는 대가로 부모님들에게 한 달에 $300를 오히려 주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2020년 시작해서 현재는 16,000명 정도 이상 되는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쿨버스보다 직접 자동차 픽업을 하는 부모의 경우 부모들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은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진 부모들의 경우 팬데믹 이전에 스쿨버스 대신 직접 픽업하는 비율이 55%였고요.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는 2022년에는 이것이 62%로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학위가 없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스쿨버스 사용도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픽업 비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숫자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이유로 학교 앞의 픽업 라인은 선택보다는 필요에 의해 크게 늘어난 결과라는 지적이죠. 이렇게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상당수 부모님들은 시동을 켜놓고 아이들링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연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매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클래스룸 안까지 들어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님들의 경우 이런 아이를 픽업하는 줄에 서 있을 때 이런 매연 문제의 확률이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지조차 여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부모 교육 수준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런 부모님들의 경우 스쿨버스가 닿지 않는 외곽으로 옮겨 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보다 직접 픽업하는 옵션을 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실제로 데이터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들, 이런 곳에서는 스쿨버스가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팽창한다는 잘 알려진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지역의 공립학교 학생 중 3분의 1도 채 되지 못하는 비율이 스쿨버스를 이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 스쿨버스 서비스가 제일 나쁜 지역에 이런 어린 학생 숫자가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거기다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근무라든지 일하는 스케줄이 한층 더 자유로워지면서 스쿨버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잠시 나와서 아이를 직접 픽업하는 것이 한층 더 수월해진 이유도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들의 상황이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지난 12월 데이터를 보면 학력이 높은 부모들 중 39%는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이스쿨 학력 이하 부모들의 경우는 오직 7%만이 원격 근무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마음대로 잠시 나와서 본인의 아이를 픽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수 있죠.
현재 상황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결국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빠지는 결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학교를 전혀 가지 않는 학생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이클 가트리드 교수가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극심한 불균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스쿨버스의 중요성을 부르짖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가트리드 교수가 부르짖는 것은요, 스쿨버스는 학생들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학군에서 재정삭감 차원의 스쿨버스를 줄이는 것이 아주 간편한 선택이라고 지적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육이나 학교나 스텝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스쿨버스는 학생들 출석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스쿨버스의 중요성은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출석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절대 이런 방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석률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작년 스쿨 이어 동안 킨더가든에서 12학년 학생들 중 1년 학기 동안 10% 이상 결석한 학생 비율이 25%를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면서 2019년 비율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 연구소도 이 스쿨버스 서비스를 지지하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 지적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결국 시험 성적이 낮아질 것이고 사회에 나와서 위치는 한층 더 뒤처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노란색 스쿨버스,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 숫자는 크게 줄어든 현상인데요. 이번에 겪은 팬데믹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어든 스쿨버스의 역할은 결석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것 중 하나인 노란색 스쿨버스,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린 세대들 앞에서 이 은퇴에 충분한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절대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요, 최소한 전공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려해보는 것이 아주 현명할 것입니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 쌓인 학생 빚, 어떤 전공 등이 밀레니얼 세대들 가운데 은퇴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연구팀은 Journal of Academy of Business and Economics에 지난 12월호에 내놓았는데요. 대학 교육 이후 성공도와 얼마나 편안하게 은퇴를 준비하고 얻을 수 있는지 연관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요새 현재 밀레니얼 세대를 말하다 보면 이 많은 숫자가 스튜던트 론, 학생론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있는 세대로 알려져 있죠. 밀레니얼 세대 그러면 1981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대학 학비가 엄청나게 뛰어오를 당시 학업을 마친 세대들인데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밀레니얼 세대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속하는 세대들이 이때 당시 대학을 막 졸업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감당하고 나온 대학 총 경비는 1988년 당시 이것을 거친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밀레니얼 세대들 중 비교적 나이가 많은 층에 있는 세대들은 학생 론에 또 Great Recession, 경기 침체까지 겪으면서 최악이었죠. 그러나 4년제 대학 학위는 인생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 쌓인 스튜던트 론, 학생 론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레벨까지 온 것입니다.
연구가들이 내놓은 숫자를 보면 밀레니얼 커플이 55살 은퇴 나이가 됐을 때 최소 29만 달러를 저축해 가지고 있어야 은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학생 론이 높아지면 질수록 여기에 필요한 액수는 29만 달러에서 몇 배 이상 올라야 한다는 지적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가 되었을 때 저축 자금 29만 달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비교해 보니까 대학 전공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5가지 전공 분야를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는 Medical Life Science 분야였고요. 두 번째는 Visual and Performing Arts 분야. 세 번째는 Engineering Technology 기술 분야. 또 Liberal Arts 인문계 전공이죠. 그리고 5번째는 Business. 이렇게 5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이 중에 전공에 크게 상관없이요. 60% 이상이 65세에 이 액수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도달하려면 첫 해 나와서 1년 연봉이 48,500달러에서부터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전공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학생 론, 스튜던트 론이 모든 것을 가장 어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참 어두운데요. 과연 앞으로 이들이 65세에 은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숫자로만 따져보면 이들은 은퇴 없이 평생 일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참 우울한 결론인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적절한 재정 전략으로 은퇴에 충분한 자산 축적은 언제고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스템 분야 전공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요. 또다시 강조되는 것은 대학 학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하이스쿨만 나온 사람들과 또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간에 평생 벌 수 있는 액수, 총 액수 차이는 100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는군요. 한 가지 인컴 레벨이 높지 않은 커리어의 경우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상황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처럼 이자가 높은 빚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가지 학생 론이 있는 사람의 경우 앞으로 새로운 법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Secure 2.0 이런 법 이름인데 은퇴에 연관된 법입니다. 은퇴를 향한 저축이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현재 은퇴를 할 때 크게 3가지 방법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이빙스이고요. 또 두 번째는 고용주에 의해서 들려있는 이 Employer Pension Plan. 세 번째는 Social Security Payment들이죠. 그런데 요새 현실적으로 이 펜션 플랜은 점점 줄어들고 소셜 시큐리티로 얻는 구매 파워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Secure 2.0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은퇴를 위한 저축 방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요. 현재 고용주가 도와주는 401k 같은 이 플랜을 사인업해야 하는데 앞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말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이 401k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본인이 원치 않을 때 캔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아닌 한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죠. 거기다 종업원들 중 학생론, 스튜던트 론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이것을 매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만약 이런 케이스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죠. 스튜던트 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람들 중에 84%가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데 이 스튜던트 론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이죠.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을 저지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도움은 아무래도 고용주가 도와주는 401k 같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은퇴 저축이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이야말로 안정된 은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앉아서 차분히 숫자를 계산해 본다면 고용주 은퇴연금에 컨트리뷰션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베네핏인지 알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은 커리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전공에 따라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짊어지고 있는 학생 론, 스튜던트 론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은퇴 컨트리뷰션이든 본인의 저축이든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액수에 상관없이요.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은퇴를 일찍부터 고려하는 것이 최고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비만은 미국의 최고 사회 문제입니다. 본인이나 주위에 아는 사람들 중 다이어트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죠. 현재 나와 있는 이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인 중 30%가 과체중이고요. 42% 이상이 비만입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인 중 절반 이상이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는데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운동하고 또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고 이어서 또 과일, 야채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 빼고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좀 더 외모를 좋게 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또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이유가 크죠. 그렇게 해서 나이 먹어서 만성질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체중 줄이는 거 절대 쉬운 것 아니죠. 그리고 설상 줄였다고 해도 오랫동안 이것을 유지하는 것,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전 세계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클래스의 약들이 있죠. 소위 GLP-1이라는 약들인데 이것은 글루카곤-like 펩타이드 1 리셉터 약들입니다. 이렇게 인기리에 처방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약들이 체중 감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동안 어떤 약들보다 우리가 드리는 노력보다도 적게 드리고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요. 당시로 봐서는 우리가 늘 듣는 완전한 생활 습관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약들의 브랜드 이름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생소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오젬픽, 위고비는 재료가 세마글루타이드라고요. 그리고 만자로나 지바운드 같은 것은 털제파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애초에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개발되고 승인받은 것들인데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글루카곤 라이트 펩타이드 1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이 펩타이드는 창자에서 나오는 것으로요. 아주 짧은 시간에 작용하고 몸에서 나오는 다른 엔자임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자극을 받는 것으로 우리 몸에 음식을 먹었다는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우리 뇌 안의 하이포탈라머스 지역을 자극하면서 음식을 충분히 먹었으니 이제 그만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들은 이런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부착되는 같은 리셉터에 붙으면서 이 호르몬과 같이 똑같은 작용을 하는데 한층 더 오래 작용을 하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하이포탈라머스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오랫동안 보내주고 더 이상 먹지 않게 하고 식욕을 감소시켜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연적인 호르몬이나 이런 약들 모두 또 다른 작용도 있는데요. 몸 안에 섭취된 음식이 우리 소화기장을 통과하는 속도도 늦춰주면서 또 몸에서 추가 인슐린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비만과 전쟁에 요새 가장 뜨거운 이런 약들을 시도해 보시려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의들이 말하는 정확한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현재 위고비나 지바운드 등 이런 약들은 비만을 치료하는 데 승인되어 있는 약들입니다.
절대 단순히 10여 파운드 정도 빼보려는 사람들에겐 추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 약들은 비만이라는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도 obesity라는 자주 재발되는 만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가 절실한 경우 추천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들은 FDA 승인을 받은 약들로서 비만 진단을 받은 경우 사람들이나 BMI 인덱스가 30이 넘는 사람들에게 처방되는 약들입니다. 또 BMI 인덱스가 27 정도 이상이라고 해도 이 같은 사람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체중을 줄여야 하는 사람의 경우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전문의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나온 약들은 이전에 존재하던 다이어트 약들 몸무게 약 5% 정도 빼주는 약, 또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위의 일부를 절단해내는 바리아트릭 서저리로 25에서 30% 체중을 줄이는 정도의 중간 정도 빠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펙티브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면서 평균적으로 이 약을 이용해서 몸무게 약 15%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만자로 같은 경우에는 수술과 비슷한 21% 감소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GLA-P-1 리셉터 애고니스트라고 부르는 약들인데요. 실제로 2005년부터 당뇨병에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도에서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모든 약들이 그렇듯이 어느 정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죠. 이 약으로 인해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보면 미식거리는 너지아, 또 변비, 위산 역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아주 드물게 한 1% 미만으로 이 부작용으로 췌장의 염증인 팬크리아타이티스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요새 이 약들의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이유로 앞으로 그동안 드물게 여겨졌던 부작용들이 한층 더 자주 나타날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치료할 때 적절한 의사 방문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찬가지로 비만을 치료하고 매니지하는 데는 정기적인 의사의 팔로우업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절대 한번 의사 보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최소한 2달에 한 번 매달 담당 의사를 만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문제는 한 가지 마술 같은 약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약은 비만과 전쟁에 동원되는 모든 전략의 일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약을 통해서 줄인 체중에 정기적인 운동과 음식 섭취 패턴의 변화가 절실하고 이렇게 얻은 감소된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비만과 전쟁에 승리하고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한 가지가 아닌 모든 전략적 중요한 요소들이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만성질환인 비만과 싸움에서 절대 약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얻은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평생 체중과 투쟁인 사람의 경우 현재 나온 혁신적인 약의 도움으로 체중을 감소시켰다면 이것을 유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올바른 건강한 생활 습관이 따라줘야 하는 것은 의무적이란 생각입니다. 그동안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나 약이 있었지만 현재 혁신적인 GLP-1 약들이야말로 배가 고프지 않고 음식 섭취량을 줄여주면서 비교적 쉽게 체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소중한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